저희 벌써 한 학기가 다 지나고 한 학기가 다 지나고 기말고사를 볼 때가 됐어요. 잠시만요. 링크 DM을 보내버렸네요, 제가. 예. 그리고 제가 한 주 보강을 해야 되죠. 그거는 내일까지, 내일 저녁까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범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시험 범위는 12챕터까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챕터 오늘 배울 세포 분열까지 시험 범위로 할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지금 뭐라 그러지? 시험 날짜가 다음 주고 오후 5시로 잡혀 있어요. 오후 5시에 안 되는 분 있으신가요? 요즘 뭐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그 인원수의 2배 이상 수용 가능한 실험실이래. 강의실을 써야 된다고 조교분께서 법학관을 잡아주셨는데 거기 시간 되는 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5시밖에 없다 그래서 5시로 잡혀 있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 있으시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지금 다들 들어와 계신가요? 수업 안 들어오신 분들이 아직 좀 있으신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이 없으시면 다 되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 11챕터 그러면은 수업을 진행을 해야죠. 저희 저번 시간에 챕터 11 하다가 말았죠. 챕터 11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챕터 11에 C4, C4를 하다가 말았어요. C4를 들어가기 전에 C4를 들어가기 전에 수업이 끝났습니다. 출석 코드 다시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출석 코드는 요겁니다. 출석 코드는 08B7이고 다들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수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저희 지금 광합성 배우고 있죠, 그렇죠? 광합성이라는 거는 저희 그 앞에 세포 호흡에 반대되는 거예요. 세포 호흡은 저희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글루코스라든지 잠시만요. 글루코스를 분해를 해가지고 당들을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ATP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지금 배우고 있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당이라든지 이런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앞에 배웠던 세포호흡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려고 하면은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그때 필요한 것들이 이산화탄소입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더운 지방에 사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더우면은 얘들이 뭐 방어 기작으로서 기공을 닫아버립니다. 기공을 닫아버리면은 물을 잃지 않죠. H2O를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을 잃지 않는 대신에 이 친구들이 새로운 이산화탄소를 얻질 못해요. 저희 앞에 뭐 켈빈 사이클 뭐 이런 것들 뭐 이용을 해가지고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계속해서 소모를 하면서 새로운 G3P, 그죠? G3P가 G3P 글라이세르 알데하이드 3포스페이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계속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탄소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공을 닫아버리면 새로운 탄소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 뭐 앞에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이 켈빈 사이클이 돌 때 루비스코라는 요 단백질을 이용을 해서 처음에 요 RUBP에서 3개 탄소를 가진 컴파운드를 만들어내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루비스코라는 친구는 이산화탄소 말고 산소랑도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개의 탄소를 가진 그 몰레큘이 아니라 뭐 더 짧은 몰레큘을 계속 만들면서 G3P를 계속 만들어내긴 합니다. 켈빈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산소가 있어도. 그러면서 탄소를 계속 소모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탄소를 소모를 해버리게 되니까 탄소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식물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포스포 레스퍼레이션, 광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켈빈 사이클이 돌 때 첫 단계에서 3개의 탄소를 가진 그런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C3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더운 지방에서 기공을 닫고 이산화탄소가 계속해서 그 이산화탄소가 잃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극한의 상황에서는 식물들이 50%까지도 탄소를 잃게 된다 그럽니다. 탄소량은 계속 몸 안에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말고. 그 탄소를 잃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식물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기전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 방어를 하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C4 플랜트라는 게 있습니다. C4 플랜트라는 거는 뭐 앞에 C3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켈빈 사이클 처음에 시작이 될 때 탄소 3개를 가진 컴파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C3 플랜트라고 한다 그랬죠. C4 플랜트는 뭐 말 그대로 4개의 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사이클이 돌기 시작을 할 때 4개의 탄소를 가진 그런 컴파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C4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거를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개의 탄소를 가진 컴파운드를 만들어낸다. 근데 4개의 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유지시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 얘들도 똑같이 기공을 닫습니다. 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닫고요. 예. 기공을 계속 닫아놓고 있고, 그리고 C4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진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몇천 종의 스피시스와 19개의 패밀리, 과죠, 과. 패밀리는 한국말로 19개 과에 속하는 수천 종의 식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C4 플랜트들의 대표적인 예가 슈가케인이나 콘, 뭐 옥수수나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옥수수나 사탕수수 굉장히 많이 기르죠. 특히 미국 같은 데서 사막에 가면은 막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뭐 옥수수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이 뭐 옥수수, 감자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간 그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뭐 굉장히 더운 이런 데서 잘 자라기 때문에 쉽게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공을 닫고 있는데 CO2의 양은 줄어든다. CO2의 농도가 몸 안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서 C3 플랜트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그 광합성이 메소필 셀들에서 그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메소필 셀은 엽육세포죠, 그죠? 엽육세포인데 이 C4 플랜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켈빈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메소필 셀이 아니라 번들 C 셀입니다. 번들 C 셀은 유관 속초세포입니다. 유관 속초세포 한국말로는. 근데 여러분들 지난번 시험에도 그랬었죠. 저희 뭐 시험 문제는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은 영어로 다 그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잠시만요. 예. 그래서 요것들이 생긴 거는 번들 C셀이라는 게 그 vein, 그 인맥이죠, 인맥. 그 사람으로 치면은 이런 혈관 같은 여러 그 식물의 몸 구석구석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관들이 있는데 그 관들 주변에 번들 C셀들이 빽빽하게 차와 있습니다. 그 말로 쭉 써 있는데 말로 보지 말고 저희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인이 있고 그 주변을 번들 C셀들이 꽉 이렇게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메소필 셀들이 그 번들 C셀들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잎의 표면과 그 사이에 메소필 셀들이 막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건데 그러면은 처음에 그 여기서도 요 C4 식물들한테서도 이산화탄소를 처음 고정을 시키는 건 메소필 셀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메소필 셀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시키는 단백질이 C3 식물에서는 루비스코인데 여기서는 처음에 PP 카르복실레이즈를 사용을 해요. PP는 포스포에놀 파이로베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돌 때 포스포에놀 파이로베이트이 처음 시작 물질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처음에 3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분자인데 PP 카르복실레이즈가 CO2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친구한테 탄소를 고정을 시켜서 옥살로 아세테이트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카르복실레이즈가 CO2와는 반응을 하는데 산소와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산소를 이용을 해서 이 사이클을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굉장히 낮아도 이산화탄소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요 4개의 탄소를 가진 요 분자들은 이제 말레이트로 전환이 되고 말레이트 상태로 요 저 앞에서 배웠던 플라스모데스마타를 통해서 번들 C셀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다시 요 말레이트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고 이산화탄소를 계속 넣어주게 돼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요 번들 C셀에서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루비스코를 사용해서 앞에서 배웠던 켈빈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리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 배웠던 G3P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여기서 PP 카르복실레이즈죠. PP 카르복실레이즈는 O2와는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O2와의 친화도가 없다고 합니다. 어피니티가 없다고 해요. 어피니티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산화탄소만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다른 C3 식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사이클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때 CO2를 잃고 다시 3탄 그 몰레큘인 3탄 컴파운드인 파이로베이트 되고 얘를 다시 이 사이클을 계속 돌려주기 위해선 PEP로 다시 만들어줘야겠죠. 그때 ATP를 하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더 사용을 하는 거죠. C4 식물은 C3 식물에 비해서. 하지만 PEP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되고 메소필 셀에서 이 번들 C셀로 CO2를 계속해서 펌프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CO2 농도를 계속 높여줘서 루비스코가 적당한 CO2 농도 속에서 계속해서 켈빈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C4 식물의 사이클이에요. C4 패스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잘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는 설명 쭉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C4 식물들은 뭐 3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게 된다. 처음에 4개의 탄소를 가진 프리커서를 만들게 된다. 그거는 PEP 카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메소필 셀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PEP 카르복실레이즈는 굉장히 CO2와 높은 어피니티를 가지고 있다. 친화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O2를 픽스를 할 수가 있는데 뭐 CO2가 굉장히 농도가 낮아도 픽스를 할 수가 있다. 뭐 O2와는 어피니티가 없다. 그죠? 친화도가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번들 C셀로 방금 메소필 셀 안에서 만들어진 그 4개의 탄소를 가진 프리커서들이 플라스모데스마타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번들 C셀 안에서는 이 이산화탄소들이 다시 계속해서 펌핑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켈빈 사이클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잃게 된 앞에서 말레이트 형태로 들어오게 되죠. 말레이트 형태로 들어와서 이산화탄소를 잃게 되면은 걔는 파이로베이시 되고 이 파이로베이스는 다시 메소필셀로 플라스모데스마타를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ATP를 사용을 해서 다시 PEP가 되게 된다. 그럼 이 PEP는 다시 밖에서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낮더라도 PEP 카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또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되고 말레이트 형태로 번들 C셀로 들어가고 번들 C셀 안에서 CO2를 하나 내준 다음에 이 CO2를 이용해서 켈빈 사이클이 돌게 되고 이 CO2를 잃은 말레이트는 다시 파이로베이스 되고 파이로베이스 상태로 메소필셀로 돌아가서 다시 ATP를 이용을 해서 PEP가 되고 PEP는 계속해서 위에 사이클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ATP를 하나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ATP가 많이 필요해요. C4 식물들은. 그래서 ATP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Cyclic Electron Flow를 돌리게 됩니다. Cyclic Electron Flow는 저희 앞에 배웠던 그 포토 시스템에서 포토 시스템 1, 2가 있었죠. 2가 먼저 나오고 1이 나중에 나오는데 1에서 뭐 그 그림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이게 일렉트론 그 뭐 처음에 광 반응이죠. 광 반응에서 뭐 이런 식으로 도는데 이게 리니어 일렉트론 플로우입니다. 이렇게 리니어하게 일렉트론이 도는데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라는 거는 이 과정에서 포토 시스템 1에서 저 이름이 뭐였죠? 플라스토 시아닌을 통해서 들어간 전자들이 프라이머리 액셉터로 이동을 한 다음에 페레독신으로 가서 얘들이 NADPH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이토크롬 컴플렉스로 일렉트론을 이동을 시켜주면서 ATP를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C4 식물에서는 사이클릭 일렉트론 플로우를 계속해서 돌려주게 됨으로써 ATP를 계속해서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잘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한글로도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뭐 굉장히 환경적인 이런 얘기가 좀 나오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제 뭐 산업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 환경에서, 지구상에서, 이 우리 생태계 안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죠. 그럼 뭐 그것만 놓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면은 뭐 C3 식물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뭐 꼭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환경에 영향을 주면서 식물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 C3 식물이나 C4 식물들한테 다르게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뭐 이런 종들의 뭐 조성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그래서 결국에 하는 얘기는 뭐 근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또 온도가 높아지고 C3 식물들, C4 식물들 전부 다 뭐 그 기공을 다 닫아버리게 될 테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후가 변화를 하면서 뭐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근대 인구는 늘어났는데 뭐 음식들이 더 많이 만들기가 힘들다. 근데 그 와중에 C4 식물들은 C4 광합성은 더 적은 물을 사용을 하고 C3 식물들에 비해서 더 뭐라 그럴까요? 효율적으로 음식물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했던 것처럼 옥수수 같은 거 많이 키우고 이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같은 뭐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유전적으로 GMO라 그러죠. GMO, Genetically 뭐 Modified Organism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약간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뭐 쌀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짓들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에서 50% 이상, 뭐 50% 정도 더 많은 음식물을 생산을 해낼 수 있도록 뭐 노력을 했다.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좀 전에 이제 약간 그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잘 살 수 있는 C4 식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더욱더 극한의 환경이 있습니다. 완전히 뭐 사막 뭐 이런 곳들이 있죠. 그런 데서도 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선인장이라든지 저희 뭐 파인애플 막 이런 것들 극한의 상황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보면은 잘라서 보면 안에 막 물을 굉장히 많이 함유를 하고 있죠. 기공을 거의 항상 닫아놓고서 물을 안에다가 굉장히 많이 보호를 하는 기전이 발달을 한 식물들이에요. 그럼 그런 식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클란츠 이런 것들 뭐 한국말로는 과육 식물들이라고. 예, 저는 과육 식물들 뭐 이런 것들 은 물을 크라슬라시안 엑시드 메타볼리즘, 줄여서 CAM이라는 메타볼리즘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계속해서 보호를 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캠플란트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만 기공을 열어요. 그래서 햇빛이 있을 때는 물이 증발이 될 수 있으니까 밤에만 열어서 물이 사라지는 것을 최대한 막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기공이 열렸을 때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밤에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받아들인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근데 밤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면은 저희 요 켈빈 사이클 이런 것들을 돌리려 그러면은 빛이 필요합니다. 또 ATP를 만들어내고 NADPH를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빛이 필요해요. 저희 앞에 배웠던 그 포토 시스템들 이용을 해서 라이트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밤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기산들 형태로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들한테 요 탄소들을 보관을 합니다.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vacuole 안에 요것들을 전부 다 그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낮 동안에 스토마타를 닫은 상태로 요 이산화탄소들이 앞에 고정을 시켰던 오르가닉 엑시드들한테서 다시 나오면서 켈빈 사이클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캠 플랜트들의 그 광합성 메커니즘이에요. 뭐 C4 패스웨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C4 패스웨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 이산화탄소를 처음에 켈빈 사이클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오르가닉 인터미디엇들 유기 뭐 중간 산물한테 고정을 시키는 중간 산물에 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C4 패스웨이랑 비슷하다. 그러고 나서 그 단계 중간 산물을 통해서 켈빈 사이클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C4 식물이랑 비슷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C4 식물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다른 세포들 안에서 그것들을 돌리는데 캠 식물들은, 캠 플란트들은 같은 세포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같은 식물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밤에 들어오면은 오르가닉 엑시드들로 그것들을 백큐얼 안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낮이 되면은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켈빈 사이클을 돌리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캠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대에 이런 각각의 단계들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를 뭐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죠. 사탕수수 같은 경우에는 메소필 셀 안에서 요 오르가닉 엑시드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뭐 플라스모데스마타를 이용을 해서 뭐 이 번들 실셀로 들어가서 여기서 켈빈 사이클 돌리는데 캠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포 안에서
들어와서 밤에는 올가닉 엑시드 형태로 이산화탄소를 보관을 하다가 낮이 되면은 켈빈 사이클을 돌리는 이런 C차 그 시간적으로 세퍼레이션을 시킨 거죠. 스텝들을. C4는 공간적으로 스텝들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합성이 뭐 우리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뿌리나 뭐 줄기나 또 과일 그리고 뭐 씨 이런 데다가 보관해서 우리 이런 것들을 다 먹죠.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도 이런 소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식물들을 먹어서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서머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이죠. 빛 에너지를 받은 식물이 그 화학 에너지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리액션과 켈빈 사이클로 크게 광합성은 나눌 수가 있고요. 라이트 리액션 안에서는 ATP와 NADPH를 만드는 거고 이 ATP와 NADPH를 이용해서 켈빈 사이클이 돌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당들을 만들 수 있다. G3P를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뭐 스타치도 만들어내고 뭐 녹말이죠. 뭐 글루코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당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 숙지를 해주셔서 시험도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챕터 5번서부터 11번까지 지금 쭉 왔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그 세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뭐 화합물들이 이용하고 세포들은 어떻게 생겼고 뭐 여러 가지 다 배웠습니다. 뭐 이 그림도 잘 숙지를 뭐 이런 그림들 잘 숙지를 해주시면은 뭐 시험 볼 때 이런 그림 하나 틱 내놓고 뭐 요 과정은 뭐냐 여기에 들어갈 뭐 요거의 이름은 뭐냐라든지 뭐 저희 챕터에 맞춰가지고 잘 시험 문제 낼 수 있도록 할게요. 시험은 뭐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셨으면은 잘 풀 수 있도록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한글로도 만들어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챕터 11번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12챕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챕터로 왜 안 되나 하는 되고 있고 하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발표. 다들 잘 보이시죠? 다시 할게요. 자, 이제 12챕터입니다. 12챕터는 저희 이제 마이토시스, 세포들이 어떻게 분열을 하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똑같이 생긴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유전 정보가 같은 DNA를 가진 딸 세포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영어로는 마이토시스입니다. 마이토시스를 배워볼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생기고 수정란이 생겨서 이제 2세포, 4세포 뭐 이런 식으로
세포들이 분열을 하면서 하나의 그 오르가니즘으로 생겨나게 그 발달이 되게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뭐 2세포기에서 4세포기가 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핵이고, 그죠? 그 안에서 DNA들이 뭐 응축이 되고 양쪽 끝에 요 센트로좀들이 그 마이토틱 뭐 스핀들, 스핀들을 만들어내서 그것들이 각각의 크로모좀에 연결이 되고 DNA들을 크로모좀들을 양쪽 끝으로 당겨서 가지고 가고 분열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계마다 약간 뭐 어떤 분자들을 사용을 하는지, 어떤 기관들을 사용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그러니까 분열이 된 다음에 다른 세포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틀린 말이고, 유전적으로 완전히 같은 도터셀을 만들어낸다. 딸 세포라 그러죠. 페어런트 셀이 있고 결국에는 도터 셀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은 그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열이 된 다음에 또 도터 셀들은 계속해서 자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크게 세 단계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분열만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인터페이즈, 마이토시스, 그리고 사이토키네시스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세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고 DNA를 복제를 하게 됩니다. 크로모좀이 듀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듀플리케이트가 되고, 그래서 DNA가 그러면은 2배가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 같은 경우에 23쌍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쭉 해서 22번까지 2개씩 있고, 그러면은 22쌍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섬유색체, 여자 같은 경우에는 XX, 남자는 XY, 그렇게 해서 23쌍, 46개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 DNA의 크로모좀을, 46개의 크로모좀을 가지고 있습니다. DNA는 뭐 30억 베이스 페어 정도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죠? 요 몇 쌍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종마다 다 다르고요. 뭐 같은 종도 있을 수 있는데 종마다 뭐 어떤 동물들은 뭐 56개, 뭐 코끼리는 56개, 양배추는 48개, 양배추는 18개, 침팬지는 48개, 고슴도치는 90개,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것들이 뭐 46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복제가 되게 되면은 이제 크로모좀 92개가 되는 거겠죠. 자기랑 똑같이 생긴 크로모좀을 하나를 더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일렬로 붙게 돼요. 서로 이렇게 붙어서 우리 흔히 뭐 이런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면은 뭐 크로모좀 치면 뭐 X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이 뭐 흔히들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제가 돼서 응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시스터 크로마티드라고 부릅니다. 뭐 시스터, 뭐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자매처럼 잘 붙어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것들은 근데 사실 가운데 센트로미어라는 부분이 이렇게 온폭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붙어가지고 X 모양 비슷하게 보이는 건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스터 크로마티드에서 연결이 뭐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은 코에신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뭐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생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센트로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양쪽 끝에서 뭐 극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마이토틱 스핀들이 나와서 각각의 센트로점에 있는 키네토코어라는 구조의 프로틴 컴플렉스에 가서 스핀들이 붙게 되고 걔들을 각각의 시스터 크로마티드에서 각각의 크로모점들을 떼내서 당기게 됩니다. 쫙 당겨서 양쪽 끝으로 가지고 오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 스핀들들 서로 크로모점에 연결이 안 된 것들은 서로 밀어내면서 이 세포를 분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들이 딱 잘리게 되면은 2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세포 질이 분리가 되는 걸 사이토키네시스라고 부릅니다. 2개, 그래서 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 2개는 복제가 잘 일어났다 그러면은 제네틱하게는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2개의 세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항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에러가 생기게 된다 그래요.
에러가 생기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근데 에러가 막 쌓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에러, 그 복제 과정에서 에러가 생기는 거를 뭐 돌연변이다, 뮤테이션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뮤테이션들이 굉장히 좋지 못한 곳에 생기게 되면 뭐 암도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셀 디비전이 일어나는 건데요. 세포가 분열이 되게 되는 건데 유전적으로 동일한 걸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렇게 분열을 하는 거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뭐 분열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생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세포 하나하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신과 비슷한 같은 유전적인 정보를 가진 다른 도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생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reproduce라고 뭐 번식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단 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이토시스 자체가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셀 디비전에 의해서 생식 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가멧들이죠. 배우자들, 뭐 가멧, 뭐 정자, 난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또 나가서 새로운 세포를 합쳐지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자손을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단세포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셀 디비전 자체가 뭐 번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멀티셀룰라 유카리ot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그 수정란들이 배아 세포가 생기게 되면은 걔들이 이제 그 하나의 그 오르가니즘으로 하나의 생물로 그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좀 셀 디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뭐 자라날 때만 이렇게 셀 디비전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보통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셀 디비전이 빠르죠. 그리고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셀 디비전 줄어들게 됩니다. 앞에 어느 정도는 에러가 계속 생긴다 그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셀 디비전이 몸에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암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게 되면은 이제 셀 디비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통들 에이징 연구하고 뭐 이런 유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그 뭐 성장과 약간 성장을 멈추는 단계 요거를 뭐 성장을 하는 것과 뭐 암이 발생을 하는 것 사이에 밸런싱을 맞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처가 생겨도 어린 친구들은 더 빨리 낫죠. 셀 디비전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완전히 유전적으로 같은 두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DNA를 완전히 같은 DNA를 다음 세대로 후손으로 전달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이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아메바가 실제로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분열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란에서 이세포기를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먹었다 그래서 완전히 셀 디비전이 멈추는 건 아니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세포들 뭐 나이가 먹었어도 상처가 생기면은 그 상처가 암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셀 디비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뭐 위나 이런 것들, 간 이런 것들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티슈 리뉴얼이라고 합니다. 조직들도 재생을 하는 거죠. 뭐 골수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새로운 혈액 세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한글로도 잘 나와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뭐 지놈, 뭐 크로모좀 이런 얘기들을 했죠. 지놈이라는 거는 전체 하나하나의 세포들 안에 들어있는 전체 DNA들, 전체적인 DNA를 가리켜서 지놈이라고 부릅니다. 진들의 뭐 유전체죠. 유전자들이 전체를 유전체 지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지놈 같은 경우에 사람 같은 경우에 46개가 있다 그랬는데요. 뭐 여러 뭐 생물들 종에 따라서는 그 크로모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한 개의 크로모좀만 가지고 있는 생물들도 있고요.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원형으로 된 RNA가 그냥 한 개 뭐 있고, 뭐 DNA도 뭐 한 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카리오틱 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개의 DNA만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핵세포들 같은 경우에 유카리오틱 셀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좀으로 나눠서 여러 개의 여러 쌍으로 뭐 존재를 하는데 쌍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각각의 DNA들 분자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크로모좀들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크로모좀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1번은 크로모좀 한 개입니다. 그죠? 1번 크로모좀 분자 한 개, 2번 크로모좀 분자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 1번, 2번 이렇게 나눈 기준 자체는 사이즈를 보고 나눈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큰 거를 1번, 그 다음 큰 거 2번. 뭐 그리고 X도 상당히 큰데 X에는 뭐 성경색체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그리고 그 DNA 안에는 뭐 각각의 크로모좀 안에는 유전자들이 뭐 수천 개에서 뭐 수백 개 존재를 하고 있다. 그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발현이 돼서 여러 가지 단백질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죠. 뭐 기본적인 세포 안에 뭐 DNA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크로모좀들 안에 상에는 뭐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붙어 있죠. 히스톤이라든지 뭐 트랜스크립션 팩터들도 붙어서 여기에서 발현 유전자를 발현을 시킬 거야. 뭐 이런 부분들 다 뭐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백질들까지 합쳐서 우리는 크로마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NA와 단백질들이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걸 크로마틴이라고 부른다. 이런 크로마틴은 셀이 나누어질 때 응축이 되게 됩니다. 응축이 돼서 우리 흔히 보는 그 X 모양으로 응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색을 하고 이러면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스피시스마다 특이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보통 체세포들은 두 개의 세트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 1번 두 개, 2번 두 개,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멧들, reproductive 셀들, 그 생식 세포들이죠. 정자나 난자들입니다. 이런 정자나 난자들은 절반만 가지고 있어요. 체세포에 비해서. 절반만 가지고 있다는 건 1번 한 개, 2번 한 개, 3번 한 개, 4번 한 개, 성경색체도 한 개. 이렇게 해야지 한 개씩만 가지고 있어야 두 개가 융합이 되면은 보통 체세포가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은 숫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수정란에서부터 쭉쭉쭉 분열을 하면서 셀 디비전 끝도 없이 계속하면서 이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게 새로운 오르가니즘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본적인 정보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셀 디비전이 일어나기 위해선 DNA가 복제가 돼야 되겠죠. 1번 처음으로. 그리고 복제가 되게 되고 이런 크로모좀들이 응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제가 되게 되면은 두 개의 시스터 크로마티드 아까 보여드렸던 뭐 앞에 그림에서 뭐 한 개만 있다가 복제가 되면 두 개가 이렇게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데 가운데 허리처럼 약간 잘록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시스터 크로마티드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 전부 다 그 전반적으로 얘들 쫙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 센트로미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강하게 응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허리처럼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거기 뭐 센트로미어다. 센트로미어는 더 강하게 붙어 있다. 그리고 시스터 크로마티드를 붙어져 있는 거는 코헤신에 의해서 쫙 붙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센트로미어 부분은 가장 강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코헤신 내용은 없네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자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조금 징그럽긴 한데 이 사이사이도 다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사이 제일 강하게 붙어 있는데요. 센트로미어고요. 센트로미어 각각의 시스터 크로마티드에서 가장 강하게 붙어 있는 센트로미어가 있고 시스터 크로마티드들은 이 길이 전반에 걸쳐서 코헤신에 의해서 쫙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 디비전이 일어나는 동안에 얘들 스핀들들이 붙어서 마이크로 튜브들이 붙어서 양쪽 끝으로 쫙 당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퍼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는 각각의 시스터 크로마티드들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크로모좀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앞에 봤던 그림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크로모좀이 있는데 얘들이 일단 듀플리케이션, 복제가 되게 되고요.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나면 이제 듀플리케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응축이 되게 되면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시스터 크로마티드 두 개가 쫙 붙어 있게 되고요. 코에신에 의해서 쫙 연결이 되고 가운데 센트로미어는 더 강하게 붙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게 이제 마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크로모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비슷비슷한 얘기가 또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셀 디비전만 놓고 바라본다 그러면은 마이토시스가 있고요. 사이토키네시스가 있습니다. 마이토시스는 그 제네틱 마테리얼이 그 유전 DNA죠. DNA가 갈라지게 되는 거고요. 핵 안에서. 그 다음에 사이토키네시스가 실제로 세포막들이 그 전부 다 갈라질 때는 처음에 세포막 하나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들이 이렇게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쫙 그 들어가면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포질이 분리가 되는 걸 사이토키네시스, 세포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예, 세포질 분열, 사이토키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마이토시스를 유사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멧들, 정자나 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마틱 셀 디비전이 아니라 셀 디비전 그냥 나오는 마이토시스가 아니라 메이오시스라는 과정에 의해서 가멧들이 정자나 난자들이 생기게 된다. 뭐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가서 잠시만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 메이오시스는 들어가지 않네요. 아쉽습니다. 그죠? 메이오시스는 뒷부분에 더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메이오시스 부분은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감수 분열. 왜냐하면 숫자가 줄어드니까 감수 분열이다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이오시스는 논 아이덴티컬 도터 셀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페어렌트 셀은 처음에 세포들 분열을 시작하는 페어렌트 셀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을 가지고 있는데 메이오시스가 일어나면은 각각 한 개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네틱하게는 완전히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12.2 조금만 쉬었다 올게요. 3시 50분인데 4시에 다시 수업 연결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시험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면 질문 있으시면 다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쉬고 오겠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예, 좀 더 설명을 했고, 예, 근데 다른 연구에서는 그 반대편, 그 크로모좀 쪽에서 이렇게 쭉쭉 당기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모터 프로틴들을 지나간 다음에 없앤다. 다 방금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키네토코어들에 붙지 않은 마이크로튜블들이 있죠. 키네토코어에 붙지 않은 마이크로튜블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반대편에서 나와가지고 붙은 다음에 서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있어요. 그죠? 쭉쭉 밀어내서 반대편 방향으로 밀어내서 셀들이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텔로페이지에 가서 딱 잘라내게 되는 거죠. 애너페이지 끝에 가서는 크로모좀들이 양쪽 극단 끝으로 다 당겨지게 됐고요. 그리고 애너페이지와 텔로페이지의 사이토키네시스 세포질 분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다. 그리고 끝에 가서 스핀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포질 분열, 사이토키네시스. 사이토키네시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사이토키네시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클리비지 뭐 잘린다 이런 의미인데 한국말로는 분할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 분할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클리비지 furrow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할 구예요. 세포가 그러니까 지금 그림 여기가 이런 식으로 세포가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할 구가 생긴다 그럽니다. 클리비지 furrow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클리비지 furrow가 생기는 이유는 세포막의 안쪽에 가서 컨트랙트 링이 생긴다 그럽니다. 컨트랙트 링, 수축환이 생기게 된다 그럽니다. 그럼 아마 안쪽으로 쫙 당기는 거죠. 쫙 당기면서 안쪽으로 쫙 들어가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요거는 동물 세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In animal cells죠. 식물 세포에선 안쪽에서 판이 생깁니다. 셀 플레이트가 세포가 있으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새로운 판이 쫙 하고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판이 완전히 두 개 세포를 막으면은 세포가 두 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동물 세포는 이런 식으로 클리비지 furrow가 생겨서 컨트랙트 링에 의해서 안쪽으로 쫙 딸려 들어가게 되고 두 개로 뿅 하고 나눠지는 건데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셀 플레이트가 생기면서 세포를 두 개로 쫙 나눠주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 세포에서는 앞이랑 똑같죠. 프로페이즈, 프로메타페이즈, 메타페이즈, 애나페이즈, 텔로페이즈를 거치면서 세포들이 응축되기 시작하고 강력하게 응축된 다음에 중간 센트로점들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고 센트로점에서 나온 마이토틱 스핀들들이 키네토코어에 가서 쫙쫙쫙 붙은 다음에 얘들 가운데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고 양쪽 끝으로 끌려간 다음에 셀 플레이트가 쫙 하고 생기게 된다. 어렵지 않죠? 그죠? 한글로도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중점적으로 배웠던 건 동물세포의 분열이었어요. 그죠? 동물세포의 분열을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식물세포도 셀 플레이트,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 대해서 어떻게 마이토시스가 일어나는지 배워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그 세포들이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박테리아들 같은 경우에, 세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분열이 되고 이스트들도 좀 다르고요. 여러 가지 다른 종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포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들 같은 프로카리ոտ들은 바이너리 피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하고 있어요. 바이너리 피션은 이분법입니다. 세포가 그냥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카리ոտ들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없습니다. 그죠? 핵막이 없기 때문에 핵 안에서 어떤 일이 따로 일어나질 않아요. 바이너리 피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뿅 하고 두 개로 나눠지는 건데 얘들은 중심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심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오리진 오브 복제 원점입니다. 복제가 일어나는 원점.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보통 이런 프로카리ոտ들 같은 경우에는 원형의 DNA 한 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DNA 크로모솜이 한 개밖에 없어요. 원형이고 원형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점에서 DNA가 복제가 쫙 되기 시작하면 쫙 그 점을 따라서 똑같은 원을 한 개 더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에 딱 복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이 점에서 그러면 DNA가 두 개로 분리되기 시작하죠. 이 두 개로 분리를 된 다음에 이 두 개로 분리되기 시작할 때 여기에 단백질들이 붙어 있을 거예요. 얘들이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제를 쫙 하면서 이쪽 끝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끝에 가서 DNA가 생기면은 DNA도 어느 정도 양쪽 끝으로 분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크로모솜은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플라즈마 멤브레인, 세포막이 안쪽으로 핀치가 되게 되고 세포를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를 했던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단백질들이 거기 관여하는지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아직도 계속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
복제 원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DNA들이 복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초록색 점으로 초록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복제가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양쪽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여기서 쫙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복제가 되면서 이동을 쫙 해서 그 다음에 복제가 끝나게 되면 안쪽으로 쫙 잘리게 된다. 이게 바이너리 피션입니다. 근데 좀 전에 프로카리ot에 의해서 봤던 것처럼 세포들이 분열을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카리ot들 같은 경우에 유카리ot들, 진핵세포들보다 먼저 그 진화가 된 생물들이죠. 진화가 먼저 됐다라 그래서 그게 더 진화가 된 생물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더 먼저 단계에 형성이 됐던 생물들일 것이다. 우리 유카리ot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 단계에 가서 형성이 된 거다. 진화가 더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사람 같은 고등생물이라고 하죠. 사람 같은 생물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전략들은 나중에 가서 진화가 된 방법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포들 다 다른 방식으로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데요. 뭐 바이너리 피션과 좀 전에 배웠던 마이토시스 사이에 그 어딘가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레플리케이션 오리진 가지고 뭐 오리진 오브 레플리케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해서 하고요. 그리고 다이노플라졸레이트라는 와편 조모류라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핵막이 있는 와편 조모류 다이노플라졸레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크로모좀들이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 튜블들이 여기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마이크로 튜블들이 근데 크로모좀에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이 핵을 관통을 한다 그래요. 관통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크로모좀들 핵 안에서 양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예. 예.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핵막이 세포 분열 동안에 유지가 되고 염색체는 핵막에 결합되어 있다. 예. 염색체들이 핵막에 붙습니다. 예. 핵막에 붙게 되고 미세소관들이 세포질과 통하는 터널을 통해 핵을 지나가서 핵이 공간적으로 특정 방향성을 가지도록 도와주며 핵은 세균에서의 이분법과 유사하게 분열하게 된다. 예, 이 크로모좀들이 핵막에 가서 이렇게 양쪽 끝에 가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트들 그리고 뭐 디아톰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이 핵 안에서 센트로점이 생기게 돼요. 두 가지 다른 단세포 진핵생물에서도 핵막이 세포 분열 동안에 그대로 남아있다. 핵막들이 유지가 된 상태로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생물에서는 미세소관이 핵 내 방추체를 형성을 한다. 그리고 미세소관은 이 마이크로 튜블에 의해서 염색체들이 분리가 되는 거는 이 규조류와 디아톰들과 이스트들이 이제 마이크로 튜블에 의해서 염색체들이 분리가 되는 거고요. 핵은 두 개의 딴 핵으로 나누어진다. 이스트에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까지 배운 유카리ot들 이런 것들은 핵막, 그 분열이 될 때 핵막을 완전히 깬 다음에 양쪽 끝에 있는 센트로점에서 마이크로 튜블들이 나와서 땡기고 마이크로 튜블들이 세포들을 밀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저희 오늘 수업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4시 42분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챕터 12의 뒷부분은 제가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전에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학생분들 대부분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좀 전에 뒷부분 설명했던 거 이번 챕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세포 분열하는 부분들 녹화를 안 했어요. 거기부터 다시 녹화해가지고 제가 챕터 10이랑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준비들 잘 하셔가지고 시험들 잘 보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 뭐 실제로 보게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제 뭐 따로 질문 없고 그러시면은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챕터 10이랑 챕터 12 부분 새로 녹화를 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챕터 12의 마지막 부분까지 전부 다 챕터 12 끝까지 다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시험들 잘 보시고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입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만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사이클들, 사이트릭 엑시드 사이클, 세포 호흡, 여기 중간중간에 여러 그림들, 사이클들 많죠. 이런 그림들도 다 외우시고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외울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번 학기에 문제수 똑같습니다. 20문제, 10문제. 객관식은 3점, 주관식은 4점, 총점 100점입니다. 똑같이 나오고요. 똑같은 형태로 시험을 내게 될 거예요. 단답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은 어차피 저희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려우나 쉬우나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하지만 난이도는 최대한 지난번과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건데 개인적인 생각은 내용적으로 지난번보다 훨씬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쉽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외우셔서 개인적으로는 저 대학교 때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공부를 하게 됐네요. 이거를 저한테도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들 하셨고 마지막 유튜브까지 전부 다 잘 시청하셔서 공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유튜브 내용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내는 거는 저도 그냥 쭉 슬라이드들만 보면서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시험을 낼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들만 시험을 낼 거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했던 부분에 바이어스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슬라이드 내용 잘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다들 준비 잘 하셔서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잘 준비하셔서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